동서 5,000km에 이르는 대제국 페르시아에 관하여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우선 영토부터 비교해 봅시다. 키루스 대왕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또 그 뒤를 이은 다리우스 대왕이 이를 더 확장함으로써 아래 지도의 페르시아 제국 영토가 확정되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유럽 대륙의 발칸 반도, 서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 사하라 사막 북쪽까지 아울렀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페르시아 제국이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라는 3개 대륙에 걸친 그야말로 명실공히 거대한 공영 제국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나라들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은 파키스탄에서 시작해서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소위 스탄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그런 지역과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사우디 등 중동 지역 전부와 또 터키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수단, 티니지, 리비아, 에티오피아를 아우르고 북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남쪽의 흑해 연안과 오늘날 그리스 영토인 마케도니아에 이릅니다. 정말로 입이 쩍 벌어질 만큼 거대하지요. 반면 이 지도에서 왼쪽에 보이는 눈꼽만한 두 개의 빨간 점이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찬찬히 찾아보아야 보일 만큼 아주 작습니다. 마치 아테네와 스파르타, 아니 그리스 전체가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공룡의 입속에 들어가 있는 형국입니다. 굳이 숫자로 비교해보자면 총 550만 제곱킬로미터, 남북한 면적의 25배이고 남한 면적의 55배에 달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비교하면 각각 무려 1900배 그리고 1300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한 크기의 차이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제가 실감나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면적이 우리 남한 면적의 약 100배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에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10배쯤 되는 나라와 맞서 싸우는 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10배 크기라면 그것은 지구상의 전 세계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단순 논리로 비교한다면 아테네와 그리스가 페르시아 제국과 맞서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맞서는 격입니다. 그런데도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부연히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때 스파르타는 다소 주저주저하였으나 특히 아테네는 죽을 각오로 페르시아에 맞서 싸웠고 또 두 번이나 보기 좋게 물리쳤습니다. 인구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인구는 줄여잡아도 3,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7천만 명에 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인구를 합해도 30만 명이고 나머지 700여 개의 도시국가를 다 합해도 20여만, 도합 50만 명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리스의 700여 도시국가 중에서 페르시아에 맞서 싸우기로 나선 것은 31개 도시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 3,500만 명에 대항할 그리스 연합의 인구는 35만 명 남짓이었을 것입니다. 비율로 치자면 페르시아의 100분의 1이라는 이야기죠. 그야말로 그리스를 가리켜서 한 줌의 좁쌀만도 못하다고 표현했다는 다리우스 대왕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람들은 이러한 페르시아 제국에 대적하겠다는 생각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정신이라면 말입니다. 어안이 벙벙할 만큼 기가 찰 일이고 헛웃음이 나올 만큼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 지도를 찬찬히 바라보노라면 입이 쩍 벌린 거대한 악어가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작은 먹이를 막 집어삼키려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몸서리 쳐지는 공포의 전율이 몰려들지 않으시나요? 아마도 당시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 지도를 만약 보았다면 다른 나라들이 지레 겁을 먹고 항복했던 것처럼 페르시아에게 물과 흙을 바치고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무시무시한 강점은 그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유목민,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유목민의 후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목민의 후예에 관하여 혹자는 유목민의 후예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창, 검, 그리고 방패가 무기의 전부였던 그 시대에 말을 타고 전차를 몰며 활을 쏜다는 것은 대적하기 어려운 강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최고 성능의 탱크와 미사일로 무장한 셈이었으니까요. 특히 페르시아인들은 일찍이 기원전 1000년경 이란의 골란 고원으로 내려오기 이전 남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를 말을 타고 달리며 천지사방을 누비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은 걷기보다 말타기를 먼저 배운다는 몽골족과 인종만 달랐을 뿐 그들의 삶은 몽골족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축과 사냥이 생존 수단인 이들에게 말타기와 활쏘기는 누구나 익혀야만 하는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즉 페르시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5살 때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딱 3가지만 가리킨다. 말타기, 활쏘기, 그리고 정직이다. 특히 이들에게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전투마라고 평가를 받는 니사이아 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니사이아 말의 사진입니다만 아주 멋지게 잘생겼지요. 알렉산더 대왕도 이 말에 눈독을 들여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맨 먼저 이 말을 징발했을 정도로 탐을 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중국인들은 이 말을 천마라고 불렀다고 하지요. 크고 빠른 데다가 여러 색깔로 얼룩진 이 니사이아 말은 적군은 물론 적군의 말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사람도 아닌 이 말이 헤로도트의 역사에도 등장할 정도로 유명세를 탔겠습니까? 이것을 2차 세계대전 때와 비교하자면 페르시아는 최고 성능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이 가진 또 하나의 가공할 무기는 합성활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 중앙아시아를 떠돌던 먼 조상들로부터 전수를 받은 비법으로 만들었다는 이 화살은 작으면서도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활은 크기가 작아서 간편하게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었는데, 이 활은 한 가지 소재가 아니라 여러 재료를 합성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합성활, 컴포지트 보우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나무와 동물의 뿔을 깎아 겹겹이 악교로 붙여서 굳힌 다음 다시 탄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활의 바깥 부분에 동물의 질긴 힘줄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18개월에 걸쳐 갖은 공력을 들인 끝에 완성되었다는 이 활의 사거리는 145m에 이르렀다고 하지요. 그리고 적들을 떨게 만든 것은 궁사들의 숫자였습니다. 기원전 480년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테르모필레 전투를 앞두고 있었다는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페르시아 궁병들의 숫자에 놀란 트라키아의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 페르시아 놈들이 한꺼번에 화살을 포부어대면 아예 화살로 해를 가리겠구만. 이 말을 들은 스파르타의 디아네세스라는 전사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그거 참 잘 됐구만. 햇빛 걱정은 안 해도 되겠으니 말이야. 스파르타의 전사 디아네세스는 농담으로 물론 대꾸했지만 최대 2만 명으로 편성된 궁수부대가 대우를 지어서 한꺼번에 일제히 화살을 쏘아대면 2만 발의 화살이 일거에 날아와 쏟아졌을 테니 그 의력은 가히 가공할 만한 것이었겠지요. 불멸의 군대 불사대에 관하여 페르시아가 주변국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것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을 공포에 질리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사진의 불사대였습니다.
귀족 집안의 자제들로 7살부터 오로지 군사훈련만 받은 최정예 병사 1만 명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 별도로 1만 명의 보충대가 있어서 전투 중 병사가 죽으면 같은 수의 최정예 병사로 즉각 보충되었습니다. 그러니 적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죽여도 그 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사의 병사들로 이루어진 부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죽여도 야차같이 달려드는 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이 불사대는 기원전 525년 이집트를 원정할 때, 그리고 기원전 518년과 513년의 인도, 오늘날 펀잡과 이제 파키스탄 지방을 원정을 했습니다만, 이 원정 때에도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불사대는 당시 중동 지역 최강의 부대였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 페르시아 제국에 관하여 페르시아의 강점은 기병, 궁병, 불사대라는 군사력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는 인류 최초의 제국이었으며 강력하고 효율적인 중앙집권 체제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먼 지방의 구석구석까지 중앙의 통제력이 미쳤으며 세금 징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인력과 자원의 동원이 용이하고 또 효율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왕의 길, 로얄 로드이고 또 하나는 태수, 세트랍 제도였습니다. 왕의 길, 로얄 로드에 관하여 왕의 길은 오늘날로 치자면 고속도로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시족격인 키루스 대왕에 의해서 시작되고 세 번째 왕인 다리우스 대왕에 의하여 완성된 이 길의 주된 목적은 우편 행랑의 운송이었습니다. 멀고 먼 지방까지 왕의 통제력을 발휘하려면 신속하게 왕의 명령을 각 지방으로 하달하고 또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보고가 지체 없이 왕의 테이블에 놓여져야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 자체가 아니라 그 운영이었습니다. 요즘의 말로 표현한다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장 2699km에 달하는 왕의 길 전 구간에 걸쳐 111개의 역참을 설치하였습니다. 대략 25km마다 역참이 있었던 셈인데 전령은 동이 트자마자 말을 달려 다음 역참에 도착하면 새로운 말로 갈아타고 다음 역참까지 쉬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이렇게 하루 16개 정도의 역참을 주파하면 일주일 만에 왕의 명령이 사르디스의 태수에게 하달되었습니다. 반대로 태수의 보고 또한 7일이면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걸어서 간다면 석 달 가까이 걸릴 거리를 일주일 만에 주파하였다니 시쳇말로 치면 특급 우편 열차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에서 왕의 길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각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망 또한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사진 한번 보시지요. 왕의 길이 발굴된 유적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왕의 길은 오늘날의 2차선 넓이로 이렇게 널찍하게 잘 포장된 마차 여러 대가 동시에 교차 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 고속도로에 맞먹을 정도의 도로였습니다. 짜임새에 있는 행정력의 중앙집권 국가에 관하여 키루스 대왕이 설계한 페르시아 제국은 관용을 표방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다른 왕들에 넘어가면서 이것이 이제 퇴색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어쨌든 점령지의 종교, 언어, 관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각 지방의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유지하였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은 교묘하게 잘 짜여진 해수제도입니다. 키루스 대왕은 제국을 4개 지방, 나중에는 한 20개 지방으로 나눴습니다만 이렇게 나눈 다음 각 지방에 가능하면 그 지역 출신을 태수로 임명하였습니다. 아주 또 중요한 것에는 왕의 그 친인척들을 임명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태수가 마음대로 전행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각 지방의 장군 일명과 행정관 일명을 별도로 배치해서 이들이 태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에도 왕에게도 직접 보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상호 견제와 아울러 충성 경쟁을 하도록 만든 것이었지요. 자율성을 부여받았다고는 하지만 자율성을 부여받은 태수가 져야 할 부담은 언제든지 왕이 필요로 하는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왕을 아련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이때 공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왕은 이것을 당연히 충성심을 가늠하는 잣대로 삼았을 것이고 태수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군은 모병과 훈련 그리고 병력의 운영을 담당하였고 사실상 태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또 이제 행정관도 파견했는데 이 행정관은 각종 기록을 담당하고 왕의 지시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는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왕은 이 세 사람으로부터 각각 직접 보고를 받음으로써 이들을 견제하고 또 통제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